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후폭풍도 일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인사청문 전국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기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 9일로 연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증인 채택 문제로 좀 충돌을 했다가 이제 각각 이제 2명씩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시기가 다음 날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꼭 정한 것이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속내일까요? 꼭 찍어서 9일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원래 계획은 아시는 대로 5월 4일 날 어제 어제였죠.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을 했어야 돼요. 원래 민주당의 원래 계획은 2일, 3일 한덕수, 그 다음 날에 4일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를 해서 연속으로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명분은 뭐 자료 제출 미비나 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취임식 전날 가장 민주당이 비판하고 소통령이라고 규정 짓고 싶어 하는 한동훈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일로 딱 미뤄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할 민주당에서 요구한 정인이 2명이잖아요. 임은정, 그 유명한 여검사, 예.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 또 한 분은 한동수, 대검의 감찰부장. 그분 예. 나오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박영진 의정부지청의 부장검사라고 그래요. 의정부 지검에. 예. 또 하나 김경률 회계사. 왜 조국 흑서를 작성했던 그분들. 정인들이 한동훈 후보자의 말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하고 논리 싸움을 많이 할 것 같고 오히려 핵심은 이 정인들 입에서 나오는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인들이 뭐라고 할지가 저는 굉장히 유심히 저는 보려고 그래요. 예, 9일 날. 증인 채택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이 9일로 지정을 했는지 그 성대가 또 궁금한데요.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되는 거죠. 상당히 정치적인 그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결국은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당선인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법무부 장관의 민간인이 아니고 자기의 신복이고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조선 최대 검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시 검사를 이 사람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문제. 이것은 결국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죠. 물론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뭐 편법 증여 의혹 문제라든가 엄마 찬스 의혹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자신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신의 신복을 그것도 검사 출신을 복심을 조선 최대 검객이라 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에 앉히느냐. 네. 이 문제는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이제 며칠 뒤에 취임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을 기반으로 해서 검찰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를 하겠다. 그리고 검찰 권력의 칼을 쓰겠다. 이런 거로 충분히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정치적인 인선이다. 정치 권력적인 인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 청문회가 네. 이 국회와 대통령 권력과의 대결. 그다음 날 취임식인데요. 이런 측면들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배경을 말씀드린 건 굳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왜 한동훈 후보자라는 이러한 그 여야 대결적이고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대결적인 인물을 굳이 앉힐 필요가 있었느냐. 국민 통합을 얘기했고 또 앞으로 향후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면 11년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주적 통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이 국가 운영을 해나가고 예를 들면 검찰 권력과 법무부 장관의 권력을 운영해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대치전선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다. 상당히 이 부분이 뭐 다른 후보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그 의혹을 떠나서 상당히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거를 스스로
스스로 감행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 다음 주 취임식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도 지금 신경전이 거센데 우선 여야 각각 2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런데 또 이 한 후보자의 딸의 수상 실적을 두고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네.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까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아마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신 의원님 말씀 증인 문제. 이문정 검사와 예를 들면 김경률 회계사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조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겁니다. 근데 조국 문제는 한동훈 후보자한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국과 같이 수사해라. 조국과 같이 엄격한 잣대로 당신이 해라. 실제로 조국을 수사했던 사람이고 그 팀이었기 때문에 조국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 그리고 현재 후보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고 스펙 쌓기라는 건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조국의 잣대 외에도 지금 딸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그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했다 그러던데 이 수상 실적 문제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아는 기업인지 모르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기업에서 컴퓨터 노트북 50대를 기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기부 행위라든가 아니면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 스펙은 미국 대학을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단 말이죠. 자, 그것에 범법 여부라든가 탈법 여부라든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러면 스펙도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아빠나 엄마를 검사라든가 이 부인은 지금 김현장 로펌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모를 두지 못한 사람은 그 스펙을 못 사면서 유수한 미국 대학에 갈 수 없고 또 국내 대학도 마찬가지. 조국 논란도 그 문제였거든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정의를 얘기했는데 왜 딸은 그렇게 스펙을 쌓냐라는 겁니다. 많은 네. 젊은이들이 여기에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기가 막혀 했던 문제인데 네. 이 현상이 그대로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날 더 다른 스펙 의혹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고 조국 수사를 그렇게 전 가족을 도륙내다시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팀의 예. 그 중요한 인물이 한동훈 후보자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냐. 왜 그렇게 했느냐 도대체. 그것은 결국은 개인적 야망이라든가 정치적 욕심이라든가 검찰의 집단주의를 위해서 조국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스펙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저는 예. 지금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정치적 민주당의 외제를 까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상징 심볼이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또 하나는 또 한동훈에 대한 민주당은 아마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 검찰을 활용해서 자기들을 굉장히 법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한동훈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예. 한동훈 포비아라고 할 만한 그런 건데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건데 다 좋은데 뭐 저도 보니까 딸이 뭐 국내에 있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학교 다닌다 그래요. 그렇게 예. 학교가 많은 모양인데 2학년이라니까 아직 미성년이고 한데 이게 국내 대학으로 올지 아니면 미국 대학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이게 스펙 쌓기가 냄새는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 언론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무슨 언론에 나왔다 그래요. 예. 아마 그 사람들은 저 유심히 보니까 한국의 성을 갖고 있는 걸 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있는 한국계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로 예. 이런 형식으로 기사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데이터로 네네. 그 딸이겠죠. 근데 보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런 무슨 보육원에 복지원에 인터넷 강의를 가야 되는데 노트북이 낡아서 없어서 모니터가 없어서 안 되더라. 그걸 기업체에 요청을 했다. 어느 기업체에서 폐기 예정이라는 중고 노트북을 50대를 지원해줘서 갖다 줬다. 그럼 한 뭐 이름으로 줬느냐 아니다. 회사 이름으로 줬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는 엄마 아버지가 서울법대 안 나왔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연결돼서 했으라. 예. 미루어 짐작이 가는 거고. 그런데 다 좋은데 이걸 그럼 미국 대학에 갈 때
뭐 논문도 많이 썼다니까 이거는 이제 입시 컨설팅이 붙은 거 아니냐, 뭐 유학 컨설팅 그런, 예, 이런 주장도 의심 있고요. 정도가 예. 최대한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을 왜 이렇게 키웠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나는 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나 그것도 그 아버지는 몰랐나요? 예. 아버지가 연결해 줬습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아스럽다. 이게 한동훈의 장관 적격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원래 한동훈 후보자가 뭐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압구정 현대고등학교에 네. 나오고 집안에 뭐 이래저래 돈이 많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공격할 거리가 생길까? 저는 좀 의아해요. 예, 일단 뭐 한동훈 법무장관을 이제 후보로 지명을 한 게 민주당에서는 검찰 통치의 의중이 엿보인다라는 이제 분석이죠. 그런 거죠.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한동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또 네, 반론을 아니 제기해 그러니까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잠깐만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짧게만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실제로 검찰이 역할을 하고 법무부가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쉽게는 못할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예. 뭐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지금 뭐 권위주의 정권도 시절도 아니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아주 강력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한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법도 통과됐고 예.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부각되느냐라는 것은 저는 그제건가요? 어제 그 110대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과제를 과제.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뚜렷한 아젠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않아요. 이건 보수 측에서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나왔었어요. 통일대박 얘기도 나오고 경제민주화 얘기도 나오고 747 공약도 나오고 뭔가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뭐냐면 한동훈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부분에서 이제 대선 때 워낙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실제로 정권 교체의 정치 보복이라는 문제, 결국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이 두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거기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지명자를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그럼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것이 뭐냐? 국민에게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 애석하다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청문회의 쟁점은 부모님 찬스라는 것은 이제 두 분 다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시는 바라서 근데 이게 늘 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도덕성 검증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았던 후보가 또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청문회가 파행을 했고 지금 윤 당선인 측은 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 정호영 후보자의 그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정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청문회 보면서 저 사회자는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다 하면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이미 좀 답을 정해놓고 한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정호영은 낙마야. 이 사람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정인도 나와 있지만 정인에게 물어볼 이유도 없고 자기들 생각대로 답을 안 하면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답을 정호영 당선 저 후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가만 계세요.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도 참 답답하더라. 내가 보기에는 언변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해. 근데 네. 저는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첫째 가장 많이 나왔던 거 40점. 같은 스펙인데 왜 40점이 높아져?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럼 제 질문이 이거예요. 2017년도에 똑같은 거 18년에 똑같은 걸 냈는데 왜 40점 차이가 나냐? 그러면 심사위원이 같았나요? 심사위원이 달랐어요. 이거는 그냥 그럼 절대 평가였나요? 그러니까 서류만 내고 점수가 딱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평가를 해서 6명에 6명인가. 그러니까 이거 심사위원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예요. 같은 서류를 냈더라도. 예. 그렇잖아요. 그게 달라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2017년도에는 전국 단위로 모집했던 거고 2018년도에는 TK, 대구 경북 지역 특례 17명이 들어간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2017년도에 정호영 후보 아들만 떨어지고 2018년도에 또 붙었나요? 다시 말해서 2018년도에 떨어졌다가 2018년도에 붙은 사람이 정호영 후보자 아들 하나뿐인가요? 나중에 보니까 4명이 더 있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부분 40%, 40점. 두 번째, 딸 만점 3명에서 똑같이 받았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박태인 교수인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야지. 예를 들어 진짜 가지고 했습니까? 이름 보면 정호영 딸인 줄 몰랐습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그 답이 나올까 봐서.
근데 그 세 명이서 그러면 논술입니까? 아니면 추론 시험에서 예. 20점 만점을 세 명한테 받은 사람이 전부 다 이게 만점을 받은 사람이 정호영 후보 딸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네 명이 더 있어. 근데 그 조에서 정호영 씨 딸이 들어간 조에서는 딸만 받았지만 다른 이게 보면은 추론 시험이 시험장이 3개였던 거예요. 지금 삼고사실이 3-1, 3-2, 3-3. 예. 그러니까 여기에 3명의 심사위원 교수 3명, 9명이서 본 거라 99명을. 그러니까 예. 다른 데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호영 후보자 딸에게 만점을 주던 3명은 보면 다른 조에서 그러니까 다른 조가 들어왔으면 거기에도 20점을 만점을 다른 2명한테 다 줬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심사위원이 적어도 답변을 잘한 사람에게 다른 수험생들도 20점을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정호영 후보 딸이 답을 잘했기 때문에 20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나요? 그래서 가능성이 살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아들 문제. 아니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사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셀프 검증이나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회에 제출해서 여야 합의해서 보고 나서는 민주당이 묵묵부답이야. 왜? 확인해보니까 맞거든. 이런 걸 보면서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6시 45분쯤 청문회 안 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네. 왜?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생각을 바꿀까지도 않고 여론도 안 바뀌어. 여론도 언론도 이미 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고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예. 결국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네. 그 당선인이 결정하겠지만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은 근데 이것은 핵심은 뭐냐면 그런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논란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이쪽 주장도 다르고 저쪽 주장도 다르고 당선인은 불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와 네. 불법과 편법 사이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불법과 편법 사이는 수사하고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확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불법이 없다라고 본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 수사라는 문제가 윤석열 당선인에겐 정의와 공정이라는 표와 조국 수사를 했다는 딱 지표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국립대 교수 아니에요. 그리고 경북대학이라는 곳에 딸과 아들이 편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자원봉사도 하고 거기서 병역관계 MRI도 찍고 다 했단 말이죠. 예.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수층이라든가 보수 언론에서도 자진 사퇴해라. 제2의 조국이 될 수 있다. 공정이 될 수 있다라는데 자기는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퇴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 수사와 조사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불법과 편법 사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돼서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됐을 때 예. 그것이 수사를 안 한다. 장관 되면 뭐 수사 안 하겠죠. 같은 정권이니까. 그랬을 때 장관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그리고 일 추진 능력이 생길 수 있겠느냐. 항상 이 꼬리키퍼처럼 따라갈 거란 말이죠. 아들 갖다는 계속 경북대병원 의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는 당선인이 예. 명쾌한 칼을 들이대서 조사하고 수사해야죠. 아무리 40년 직이라 할지라도. 그래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태동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 각자의 입장이 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한마디로 부탁드려요. 이게 네, 조사하고 짧게 해주시죠. 수사하는 게 수사한들 제가 볼 때 첫째는 수사기관이 안 났을 겁니다. 왜 누구 해명하기 위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범법 혐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사한다 하더라도 이 분위기에서는 결과가 나오면 믿어주겠어요. 또 하나는 보십시오. 그게 이렇게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왜 당신이 경북대 병원장이나 부원장으로 있을 때 아들, 딸을 왜 편입을 하라고 한 거야? 그때 왜 안 말렸어? 이 대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봤잖아요. 본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하는데 부모로서 뭐라고 하기 힘들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 그러면 어제인가 그저께 정인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박태인 교수도 그렇고 그게 많이 나왔잖아요. 지도 교수도 있었고. 정말 이렇게 되면은 짜고 친다 이렇게 결론은
아, 이 사람들이 다 경북대학교 선후배지간이라서 국회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구나라는 위정을 하고 있다. 이 결론 외에는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된다. 이거는 좀 호흡을 가다듬고 봐라. 근데 저는 그건 인정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 뭐냐면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범법 행위도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저렇게 야당이 민주당이 다른 사람도 안 해주겠다 하니 총리까지 그만두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서 야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내가 그만두겠다. 남는 거는 뭐냐? 그 덤태기를 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왜 아들, 딸이 전부 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부정입학한 아버지 찬서 쓴 아이들 딸로 그 경북대 의대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이제 저는 그때 경북대 정인 나온 분들 보세요. 과연 짜고 하는 사람들 표정입니까? 아니면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의안이 분분한 사람들 표정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왜 중앙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이 이걸 왜 문제 삼지? 나는 이 표정들에서 제가 최소 읽기에는 예. 그럼 지방대학 출신들이 뭘 모른다는 생각이 제가 사실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니까요. 야당 의원들이 뭘 의심하는지 언론에서 뭘 관심 있게 보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카드로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사퇴 압박을 전략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민주당이 올바르지 못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 의원님 공격 포인트도 그거 아니에요? 너네 민주당이 발목 잡으려고 그러고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데 훼손을 해서 재방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네. 논리가 결국은. 근데 이제 그렇게 민주당이 예를 들면 하고 있다면 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청문회에서 여론의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애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과반이니까 그건 민주당이 지금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잖아요. 예. 한덕수 해줄 테니까 그러면 한동훈과 정호영 낙마시켜라. 뭐 이런 딜을 한다. 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예, 민주당도 그런 생각,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접고 정확하게 정말 이 사람들이 총리 후보자로서 국무총리 아니에요? 국무총리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로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의 공공적 영역을 할 수 없는 거로 판결이 나는 거죠. 예.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민 여론도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 한덕수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정호영 후보자도 정말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 기준을 갖고서 낙마의 기준이라든가 인사청문회 보이콧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봐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정치적 딜을 한다 결국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네. 교수님 말씀, 교수님 정말처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근데 읽는 현재 민주당의 전략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결국은 예. 한덕수 총리가 급하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인준도 우리가 받으려면 인준 받으려면 문제 있는 후보자 빨리 먼저 정리하세요. 그 명단은 첫째 한동훈, 둘째 정호영. 모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그거고 하나 이제 앞에 교육부총리가 갔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냐 뭐 플러스 원이냐 투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런 논리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배치해 놓은 거라든지 늘어지는 청문회가 지연된 이유도 크게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될 예. 경우에는 다들 뭐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압니다만 예. 6월 1일 지방선거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예. 그 금수안박법 강행 처리 플러스 이렇게 발목 잡기로 갈 경우에는 이 대목에 예. 대해서 또 민주당이 또 고민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예, 저희가 인사청문회 주제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공직자인 만큼 그만큼 이제 도덕성 검증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늘 부적격이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늘 이제 발목 잡기다. 이게 이제 항상 대립인데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지금 윤 당선인이 강원 방문을 끝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일단 마쳤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국내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함께해서 또 이것 또한 이제 논란인데 법적으로는 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이 아직 아니에요. 취임 안 했으니까요. 근데 당선인 신분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비판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아프겠죠. 속이 많이 아플 텐데 그 가서 뭐
김진태 후보 손도 들고 어디 가서는 김은혜 후보 손도 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대목은 조금은 좀 우리 정치 현실이라는 부분을 좀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결국은 자기가 이제 당선되면 한번 오겠다는 여러 군데 말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역 공약도 했을 테니까 지역 주민들의 인사하러 가겠다. 또 가서 공약도 설명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오지 마라, 가지 마라. 저희 판단은 좀 선거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주의가 아니라 좀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거나 선관위에서 적절하게 제어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올바른 처사가 아니죠. 이제 며칠 뒤에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선서도 하고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는 분이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의 후보자들을 선거 현장에 가서 손도 예. 들어주고 그걸 전국을 순회하고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경기도 거기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상 어떤 걸 빙자한 선거 운동이라고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선인은 제가 봤을 때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뭐 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네. 여기 자꾸만 이게 대립과 갈등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이 시간에 차라리 저는 아까 말씀 110대 인수위원회 과제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대남들이 속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 그 200만 원 그 병사 월급 주는 문제, 또 여가부 폐지 문제, 부동산 정책도 사실상 완화된 부분이 크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머리를 싸서 향후에 자신의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스톰도 하고 정말 백악관에서 뭐 참모들하고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자기 자신의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나갈 건가를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이렇게 선거 현장에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결국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책적 행보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의견이셨고요. 네, 그리고 6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7곳 가운데 4곳의 공천을 확정을 했는데 성남 분당갑과 인천 계양 등의 공천은 보류를 하면서 이재명 차출론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성남 분당갑은 그 김병관 위원장이 지난번 총선에서 김은혜 현재 이제 후보한테 예. 상당히 아깝게 진대입니다. 표차도 얼마 안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김병관 위원장이 나오겠다 그러면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도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을 전략 공천에서 찍어 누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론이 약하죠. 근데 인천 계양을이 하나 남은 것인데요. 이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어떤 그 민주당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 같은 게 좀 나와 달라. 네. 그리고 현재의 지방선거 판세를 봤을 때는 뭔가 좀 힘을 싣고 대중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아직 지금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특히 이준석 대표의 공세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론의 향배를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인천 계양을에서 만약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와달라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국회의원,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